경제학 콘서트 2권 팀 하포드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사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생각할 게 많았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기타 등등. 세계은행은 전 세계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신입 직원들 대부분은 워싱턴 DC에 새로 거처를 구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신입 직원들이 현지 의료 시스템과 행정기관에 적응하고 새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사무실을 두고 있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보았던 미국의 수도가 분열되어 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처음 실감한 곳이 바로 그 사무실이었다. 세계은행의 주택 담당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나는 세계은행에서 멀지 않은 시내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담당자가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워싱턴 DC 시내를 자세히 그려놓은 대형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컬럼비아 지구를 내등분한 후 북서쪽에 소재한 조지타운과 클리브랜드 파크 쪽으로 손을 가리켰다. 이곳들은 모두 안전해요. 그런 다음 그녀는 파란색 볼펜을 꺼내서 16번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이 선은 백악관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도 위에 볼펜으로 구멍을 뚫었다. 나중에 워싱턴 DC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펴볼 때마다 볼펜 자국이 난 구멍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말을 잇는 동안 나는 그 선을 응시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말을 하면 법에 걸리겠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서쪽에 거처를 정하세요. 나는 지도를 접어서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눈부신 10월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그 선의 정확한 위치는 논란거리였지만 분명 그 선은 존재하고 있었다. 워싱턴 DC의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겪게 되는 경험도 천양지차다. 16번가에 의해 두 개로 나뉜 지역은 경찰서의 제3구역으로 2005년 24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다른 곳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강 건너 제7구역에 속하는 아나코스티아. 세계은행 담당자는 그곳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누누이 했다. 여기에선 2005년에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제2구역인 조지타운과 클리브랜드 파크에서는 단 한 건의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살인사건이 적게 터졌기 때문에 조지타운과 클리브랜드 파크가 아나코스티아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건 아니다. 조지타운과 클리브랜드 파크의 경우 빈곤 속에 사는 아이가 30명 중에 채 1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아나코스티아의 15분의 1 수준이다. 빈곤율은 7.5%로 아나코스티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1000명당 고작 2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나는데 이는 아나코스티아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조지타운과 클리브랜드 파크 주민의 80%가 백인이고 아나코스티아 주민의 93%가 흑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두 지역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워싱턴 DC 같은 도시에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왜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각한지 설명해줄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위치도 합리적이기보다는 병리적인 것과 같다.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개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5장과 6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5장에서는 도시 이웃들의 역할과
개인의 선호도와 합리적인 결정이 어떻게 이웃에게 절박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왜 이웃들이 빈곤해졌는지, 왜 보통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그들의 이웃을 그러한 빈곤 속에 가둬놓는지 파헤쳐 볼 것이다. 워싱턴 DC가 그렇듯이 도시의 지리와 인종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가장 가난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이민자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 붐비는 고립지역인 경우가 많다. 그곳들은 백인들에게는 기피 지역이 된다. 이런 사태가 생기는 데는 인종보다는 이웃이, 지리보다 인종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6장에서는 인종차별에 초점을 맞춰보겠다. 또한 5장에 이어 6장에서도 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이 사회 전체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인종과 지리로 인한 심각한 문제, 다시 말해 일부 미국 도시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실 차별이 심각한 차별의식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인종과 계급과 소득에 따른 차별은 정말 가벼운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실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다. 체스판 모델. 잠시 이 책을 내려놓고 체스판을 준비하라. 체스판 위에 검은색과 흰색의 말을 교대로 놓는다. 기퉁이 4칸은 비워놓는다. 검은색 말과 흰색 말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가정해보자. 흑인과 백인일 수도 있고 토착민과 이민자, 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한 사람 주위에는 최대 8명의 이웃이 있고 내 기퉁이 근처에 있는 사람은 적게는 4명의 이웃만 있다. 이때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 즉, 자기가 사는 곳에 자기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 크게 늘어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의 수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3명의 이웃 중 2명 이상이 자신과 피부색이 다르다면 이질감을 느낄 것이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185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을 교대로 배치해 놓은 경우 모두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스판의 중심부를 보면 흰색 말들이 수직과 수평으로 검은색 말들과 이웃하고 있고 양쪽 대각선으로 흰색 말들과 인접해 있다. 검은색 말들도 마찬가지다. 체스판의 가장자리에 있는 흰색 말은 3개의 검은색 말과 2개의 흰색 말과 이웃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다. 이 체스판을 통합된 사회 모델로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백인과 흑인이 말 그대로 섞여서 사는 모습이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인종적 선호들을 갖고 있으므로 이 체스판이 인종적으로 화합을 이룬 유토피아는 아니다. 다만 이 체스판에서 인종적 선호는 약한 수준이며 사회는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통합된 사회의 모델이라면 이 모델을 통해 그러한 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 배치에 약간 수정을 가해보자. 말들을 몇 개 무작위로 없애보자. 예를 들어 총 60개의 말 중에 20개 정도를 없애보자. 그 다음에 말을 5개 정도 무작위로 추가해보자.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체스판은 좀 더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통합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5개의 말 중에 40개는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빈 공간이 눈에 띄며 새로 배치된 5개의 말은 여전히 검은색과 흰색 말이 섞여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 약간의 변화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로 드러났다. 체스판을 보면 검은색 말보다 2배나 많은 흰색 말에 둘러싸인 검은색 말이 보일 것이다. 검은색 말 하나가 흰색 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근의 빈 공간으로 옮겨보자.
방금 옮겼던 검은색 말과 같은 처지에 있던 흰색 말도 역시 같은 식으로 옮겨보라. 이제 여러분은 연쇄 반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즉, 검은색 말이 자리를 옮길 경우 또 다른 검은색 말이 흰색 말에 에워싸이게 되고 결국 그 말 역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진다. 검은색 말과 흰색 말을 계속 옮기다 보면 조화로운 융합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린다. 말들을 아무리 완벽하게 섞는다 해도 말들은 하나씩 분리되어 흰색은 흰색끼리,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고립된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현상이다. 서로 섞여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양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백인과 흑인의 집합체로 나뉘는 가정도 바로 이렇기 때문이다. 이처럼 간단한 가정이 보여주는 놀라운 진실은 앞에서 소개했던 게임 이론가 토머스 셸링이 찾아낸 것이다. 그는 장거리 비행 중 낙서를 하다가 누군가 인종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플러스와 0을 아무렇게나 채워넣은 격자를 그려봤다. 셸링은 이렇게 말했다. 연필과 종이만으로 하려니 힘들었어. 지워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 집으로 돌아온 그는 12살 난 아들과 함께 체스판과 동전으로 게임을 했다. 그는 동전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 간단한 규칙을 정해놓고 게임을 하다가 심오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웃에 자기와 다른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아주 약간만 선호하거나 자기와 같은 사람이 많기를 아주 조금만 바라는 경우에도 극단적인 분리 상태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벼운 이유만으로도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셜링의 체스판 모델은 유명해졌고 2005년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후에는 더욱 유명해졌다. 그러나 체스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그때 달라진다. 아나코스티아는 93%가 흑인인 반면 조지타운과 클리블랜드 파크는 80%가 백인이라는 관찰 결과를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긍정적인 기분에 젖어 있다면 셜링의 모델이 보여주는 극단적으로 분리된 상황조차 인종적 증오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즉, 셜링의 모델 같은 상황이 연출된 주된 이유는 심각한 불균형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때문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반대로 여러분이 비관적인 기분에 젖어 있다면 셜링의 모델은 극단적인 인종분리의 필연적 결과로 보일 것이다. 아무리 인종적 편견이 심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심각하다면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1960년대 후반, 셜링은 야구 훈련 캠프인 다저타운의 카페테리아를 중심으로 다소 희망적인 관찰 결과를 제시했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을 때 무조건 비어있는 첫 번째 자리로 식판을 들고 가야 했다. 카페테리아 주인은 백인 선수에게 흑인 선수와 밥 먹는 게 싫다면 다른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테이블에는 백인 선수와 흑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섞여 앉았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자기가 자리를 골라 앉을 수 있었기 때문에 흑백 선수가 테이블에 뒤섞여 앉기보다는 분리되어 앉는 경우가 더 많았다. 언뜻 보면 카페테리아의 광경은 백인과 흑인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희망적이다. 카페테리아 주인이 관찰했듯이 도저히 피부색이 다른 사람과는 밥을 못 먹겠다는 선수는 다른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다. 아니면 자기와 피부색이 같은 선수들을 식당 앞에서 미리 만나 카페테리아로 왔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인종차별을 실천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 고민하지 않았다. 한편 메이저리그 선수의 경우도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인종별로 분리된 테이블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단순히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이웃을 고른다는 차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니 희망은 있는 것 같았다.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셜링의 체스판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두 분류의 사람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 현상은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온갖 가면을 쓰고 도시의 일상에 나타난다. 런던 시내의 공원을 한 번이라도 둘러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일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별이 일어나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한다. 우리 동네는 안전할까? 해크니 다운스에 있는 공원은 토머스 셜링의 체스판처럼 급격하게 변하지만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날씨나 시간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나는 토요일 오후 4시경에 공원에 들렀다. 화창한 9월의 오후였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다. 베레를 쓰고 검은색 보온복을 입고 학구적인 안경을 낀 자메이카 남성이 어린 딸 주변에서 축구공을 가볍게 차는 모습이 보였다. 또 아이들이 손가방을 끌어당기는 동안 유모차에 기대어 수다를 떨고 있는 폴란드 엄마들과 아기용 그네의 어린 딸을 태우고 가볍게 밀어주면서 즐거워하는 인도계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그림자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었지만 사람들의 혼합은 바뀌지 않았다. 오후 6시 30분이 지나자 땅거미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가족 단위로 아빠와 엄마와 아기들 20명 정도가 여전히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나 공원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5분만 더 노는 거다. 미끄럼은 한 번만 더 타자.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었다. 순식간에 공원에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10대 청소년 패거리들이 공원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다. 한 패거리는 그네를 타고 있었고 다른 패거리는 시소를 따라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아주 나쁜 아이들 같지는 않았고 그저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게 좋아서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공원 분위기는 일순간에 바뀌었다. 이와 비슷한 극단적인 변화는 날씨가 바뀔 때도 볼 수 있다. 나는 구름이 끼고 가벼운 재킷을 거쳐야 할 만큼 신선하거나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 날씨에 딸을 데리고 공원을 찾으면 우리밖에 없을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일까? 공원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날씨가 화창하면 공원에 가는 걸 좋아한다. 반면 불량스러운 10대 패거리가 아니라면 저녁에 공원에 가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 지적해보자. 따뜻한 저녁에 집 정원이나 노천 카페에 앉아있으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데 왜 공원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걸까? 날씨가 흐려지면 공원에서 노는 게 조금 재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눈보라나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것도 아닌데 기온이 몇 도 바뀌거나 시간이 몇 분 흘렀다고 해서 어떤 때는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공원에서 놀고 또 어떤 때는 단 한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런 변화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심 속 공간은 교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공원은 더욱 그러하다. 흐린 날에는 딸을 데리고 공원을 찾아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날씨 탓이 아니라 공원의 분위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어서 구경할 것도 없다. 날씨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면 공원에는 활기가 넘친다. 사람들은 공원에 활기가 넘치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서 놀고 공원은 사람들 때문에 활력이 넘친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이유를 어떤 경제학자는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그럴듯한 말로 설명한다. 내가 딸과 함께 공원의 모습을 드러내면 공원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는 오염이나 혼잡이 당사자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것과 정반대다. 그 때문에 긍정적 외부 효과는 멋진 혜택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공원에 있을 때만
내가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공원에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이 즐거움을 느낀다면 우리 중 누구도 공원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공원에 나간다 해도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공원을 나와버릴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 외부 효과는 만일 그 길로 갔다면 어디에 도착했을까라는 상상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가상적인 혜택인 경우가 많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공원에 나온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즐거움을 준다면 그들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공원에 자주 나와주길 바라는 건 어폐가 있다. 해크니 다운스 공원에서 목격되는 행동은 경제학자들이 즐겨 쓰는 다중 평형 상태라는 것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평형 상태는 움직이지 않는 그네처럼 예상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태다. 여러분이 그네에 탄 소녀를 밀어줘도 그네는 결국 똑같은 평형 상태로 돌아와서 멈출 것이다. 그러나 공원은 다중의, 즉 한 가지 이상의 평형 상태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이 공원에 가면 나도 그곳에 가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 모인 것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내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곳에 가지 않으려 하고 우리 모두는 그냥 집에 머물게 된다. 앞의 상황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두 상황 모두 평형 상태다. 일반 경제학에서는 이 이상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토머스 셀링은 그렇지 않다. 이 장에 나왔던 토머스 셀링의 초점을 상기해보자. 초점은 큰 차이를 일으키는 조그만 것들이다. 이 차이는 한 가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과 다른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 사이의 차이다. 예를 들어 동네 축구팀이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공원에 모여 훈련을 하거나 집에만 있던 부모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마다 공원에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조화롭게 어울림으로써 초점이 생길 수 있다. 축구팀이 공원에서 연습을 하면 강도들이 얼씬거리지 못해 공원은 안전할 것이고 구경거리도 생길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가족들이 공원에 놀러 나올 것이다. 어떤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이 공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공원을 찾을 것이다. 축구 시즌이 끝나고 축구팀이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축구팀이 여전히 그곳을 찾을 것이라 기대하며 공원을 찾는다. 이제는 축구팀이 없어도 공원에 생기가 넘친다. 이것은 다중평형 상태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결과는 변덕스럽지만 그 같은 변덕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합리적이다. 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리는 도시에서 흔히 목격되는 상황들에도 적용된다. 즉, 어떤 지역에는 백만장자들만 모여 사는 반면 아주 가까운 인근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인과 도시 지자인의 세부적인 차이가 어떤 지역은 번성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쇠락하게 하고 누구는 사는 반면 누구는 죽게 만든다. 대낮의 살인. 만일 그들이 만날 기회가 있었다면 서로 할 얘기가 많았을 것이다. 마거릿 물러와 세라 스테파녹은 모두 유럽 이민자의 딸이다. 두 사람 모두 워싱턴 DC에 거주하다가 꿈을 품고 영국으로 건너온 케이스다. 둘 다 재능 많은 젊은 여성으로 마거릿은 예술가였고 세라는 경제학자였다. 게다가 그들은 똑같이 끔찍한 일을 겪었다. 마거릿과 세라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부쩍이는 도심에서 생면부지의 남자로부터 피습을 당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세라는 다행히도 살아남았지만 마거릿은 그렇지 못했다. 화창한 2월의 어느 날이었다. 아침 8시 30분경 마거릿은 런던의 빅토리아 파크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다. 빅토리아 파크는 아름답기는 했지만 항상 한적했다. 출퇴근 시간에조차 그곳은 붐빌 이유가 없었다. 공원의 길이는 1.6km가 넘었고 너비도 수백 미터에 달했으므로 그곳을 가로질러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공원의 동쪽은 차들로 붐비되는 데다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었다.
남쪽의 리젠트 운하는 아름답지만 다리도 몇 개 없었고 늘 조용했다. 북쪽으로는 높은 벽돌당과 강철 난간을 두른 공영주택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이렇게 삼면이 가로막혀 있었으므로 공원을 관통하여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화창한 아침에도 사람들은 으슥한 곳에 자리를 잡은 장미정원 근처에는 얼씬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부터 수백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마거릿이 피습을 당한 곳은 바로 장미정원이었다. 키가 150cm도 안 되던 마거릿은 당시 무방비 상태로 혼자였다. 개안의 습격을 받은 그녀는 거의 50군데를 찔린 채 살해당했다. 근처에서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은 행인들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살인자도 사라진 뒤였다. 세라 역시 마거릿과 똑같은 운명을 겪을 뻔했다. 그녀도 마거릿처럼 개안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가 공격받은 곳은 한적한 공원은 아니었다. 그녀를 공격한 레지널드 존스는 워싱턴 DC의 15번가를 공격 지점으로 삼았다. 후덥지근한 7월의 어느 날 저녁, 사람들은 더위를 참지 못해 밖으로 나와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17번가의 술집과 식당과 아이스크림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홀푸즈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어떤 사람들은 행인들을 지켜보면서 맨션 현관에 앉아 있었다. 세라가 곁을 지나치는 순간 존스는 기분이 상했다. 존스는 흰색 바지를 입은 년이 백인 창녀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순간 행인들이 그를 제지하려고 했다. 어떤 한 사람은 차를 세워 세라를 태우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존스는 세라를 붙잡아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스팔트 위에 쿵 하고 쓰러졌다. 존스는 칼로 그녀의 등과 배를 찌르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구타했다. 세라가 그의 주먹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쓰자 존스는 그녀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불과 몇 초 만에 한 남자가 집에서 뛰쳐나와 존스를 밀쳐냈고 칼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재빨리 존스에게 달려들었다. 피범벅이 된 존스는 필사적으로 세라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 세라로부터 그를 떼어낸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깔고 앉아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아연 실색했다. 존스의 공격은 너무나 흉포했기 때문에 15번가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았다면 세라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15번가 이웃들이 자신을 지켜주었다면서 고마워했다.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이웃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대개 우리는 살인자들을 쫓아달라거나 소매치기들을 붙잡아달라고 행인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살인자와 소매치기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경제를 연구한 제인 제이콥스는 세라와 마거릿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웃은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리의 눈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의 또 다른 사례다. 즉, 내가 공원에 감으로써 공원은 더 흥미롭고 안전한 곳이 된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공원을 찾을 것이고 그들 때문에 나는 더 안전함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인적이 없는 거리는 활력이 없고 위험하게 느껴지므로 늘 비어있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거리는 흥미롭고 안전하다. 그러니 북적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제인 제이콥스는 거리와 건물 설계의 아주 세부적인 면들을 강조했다. 분명 그녀가 도로와 공영주택과 수로로 둘러싸인 빅토리아 파크를 보았다면 당연히 한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또한 해크니 다운스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대는 걸 보고도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공원은 삭막한 도심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유일한 녹색 공간이다. 따라서 그곳이 안전하고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하지만 공원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는 안전과 흥미 면에서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공원 한쪽은 철로로 막혀 있고 다른 쪽은 높은 울타리를 두른 학교와 접해 있으며 또 다른 쪽은 우중충한 고층 공용주택들과 붙어 있다. 이러니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원을 가로질러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도 당연했다. 따라서 공원의 분위기는 순전히 공원 내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다. 제이콥스에게는 건축술도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고층 건물이 세워지면 미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문제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는 사람들의 시선을 거리로부터 떼어냄으로써 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아파트 14층에 살고 있다면 거리에서 강도 사건이 나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당장 뛰쳐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대단지 고층 아파트의 위험성. 제이콥스의 이론은 그럴듯했지만 검증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에드 글레이저와 블루스 세서토트는 제이콥스의 말대로 큰 규모의 아파트가 정말 범죄의 원인인지 검증해 보기로 하고 많은 자료를 모았다. 글레이저와 세서토트는 1만 4천 명에 달하는 도시 거주자들을 연구해서 제이콥스의 이론을 놀랍도록 정확히 조사할 수 있었다. 고층 공영주택과 고층 민영주택, 그리고 저층 공영주택과 저층 민영주택을 비교한 후 인종과 가난 같은 요인들을 반영하여 통계적 보정을 실시했다. 그러자 제이콥스의 이론이 타당하리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범죄에 희생될 가능성이 더 컸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가 공영인지 민영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건물의 크기만이 문제였다. 어쩌면 여러분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대형 아파트 단지들은 사람들을 조그만 공간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범죄 발생률을 높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고층 아파트들이 도둑질에 더 취약하듯이 단순히 물리적인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레이저와 세서토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건물이 범죄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좀도둑질이나 강도짓을 용이하게 해주지 않는다. 다만 대형 건물은 자동차 절도나 폭행 강도 같은 길거리 범죄를 조장한다. 다시 말해 대형 건물은 주위 도로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건물 구조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거리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여러분이 사는 건물 높이가 한층 높아질 때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강도를 당하거나 자동차 절도를 당할 위험은 2.5% 올라간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2층 건물이 아닌 12층 건물에 산다면 강도를 당할 위험은 25% 올라간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되기 때문이다. 제인 제이콥스가 옳았다. 건물은 도시 미관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그런 해로운 영향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의 92%가 백인인 영국에서 인종차별은 종단적으로 일어난다. 즉, 고층 건물의 5층 이상 높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백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과 가까운 곳에 산다. 거리 모델에 대한 시각은 체스판 모델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주변 지역은 생동감이 넘치고 안전하거나 활력이 없고 위험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거리 모델에 관련하여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셸링의 체스판 모델과는 달리 도시를 부정적인 평형 상태로 이끄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리 모델에 따르면 어떤 거리든
도시 계획가들이 조그만 신경을 쓰면 다양성과 생동감이 넘쳐나는 좋은 평형 상태를 유지할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 세라가 칼에 찔렸던 15번가에 그런 변화를 겪었다. 도로는 그대로였다. 주택은 여전히 많았고 워싱턴 DC 시내와 디풍서클 지역과도 여전히 가까웠다. 그런데 술집과 식당들이 인근의 집세가 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디풍서클은 17번가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 이곳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술집 문화의 주된 소비자는 동성애자였다. 이 같은 사실은 또다시 감춰진 합리성을 드러낸다. 우리는 모두 비용과 혜택을 저울질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과 편리한 유흥생활의 접근성은 혜택인 반면에 위험한 거리와 형편없는 학교는 비용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게 유흥가와 인접성은 특별한 혜택이었던 반면 형편없는 학교와 위험한 거리는 대수롭지 않은 비용이었다. 그들이 빈민가의 범죄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뭔가를 포기하며 얻는 게 있고 학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일으켰다. 동성애자들이 모여들면서 거리는 활기 넘치고 재미있고 안전해졌다. 그러자 가난에 찌들었다고 외면받던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변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14번가와 15번가 사이에 대형 매장을 연 슈퍼마켓 체인 플래저필즈였다. 이 매장은 초점이 되어 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었고 곧이어 아파트 단지, 식당, 커피숍, 미술관 등이 들어섰다. 세라가 피습을 당했던 2005년 당시 15번가는 누군가를 살해하기에 최악의 장소로 변해 있었다. 이곳은 밤낮 없이 워싱턴 DC에서 가장 분주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동네를 활기 있게 만드는 방법. 셸링의 체스판 모델에 따르면 15번가와 같은 변화는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분리되고 사람들은 항상 편견에 굴복하며 사소한 걱정은 큰 분열로 이어진다. 그러나 셸링의 모델은 예측이 아니라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화의 사례를 보여줄 뿐이다. 이후 40개의 말이 아닌 수십만 개의 의사결정 요소를 갖춘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이 도입되었다. 이 시뮬레이션들은 체스판 모델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찾아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항상 최악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개발했다. 해먼드는 2000년 자신이 거주하던 워싱턴 DC가 극적일 정도로 안전해지던 시기에 자신의 모델을 개발했다. 해먼드가 타락하고 범죄에 찌든 사회가 교양 있고 준법 정신이 강한 사회로 움직여가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분위기 덕분이었을 것이다. 해먼드의 컴퓨터는 사람들로 붐비는 단순한 세계를 창조한다. 그 모습을 보는 건 변화 중인 셸링의 체스판을 빨리 돌려서 보는 것과 약간 유사하다. 조그만 타일들이 스크린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각 타일들은 개개인을 나타내고 고유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색깔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컴퓨터는 매일 무작위로 사람들을 짝짓는다. 컴퓨터는 그렇게 짝지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정직하게 살지 부정직하게 살지 고르는 선택권이다. 짝을 이룬 두 사람이 함께 부정직하게 행동하면 두 사람 모두 리베이트를 받는다. 반면 한 사람만 부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은 정직하게 행동하면 앞 사람은 감옥에 수감된다. 해먼드의 모델은 이 인공적인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마술처럼 보여준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악한들이 가득하고 몇몇 정직한 시민이 그들 사이에 점점 흩어진다. 그 정직한 시민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합리적으로 항상 정직하게 행동한다. 반면 악한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들은
상대가 호응할 것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정직이 최고의 선택이 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아주 낮고 부정직이 판치는 날들이 계속된다. 정직한 사람들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그러나 해먼드의 악한들은 다른 악한들도 정직하게 행동할까봐 두려워지면서 자신들 역시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몇몇 임의의 사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쉐링의 모델에 비해 해먼드의 모델은 오랜 타락 끝에 오는 변화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준다. 갑자기 그리고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멈출 도리는 없다. 이때 타락한 거래를 제한하는 건 비합리적이며 갑자기 세상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악한들로 가득 찬다. 이것은 자기 성취적인 결정이다. 컴퓨터 스크린에 쏟아져 내리던 타일들은 도처에 정직이 출현하면서 갑자기 색상을 바꾼다. 물론 해먼드의 모델은 사회를 상당히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끔찍하게 타락한 사회가 갑자기 비교적 질서 있는 사회로 옮겨가는 이유를 암시해준다. 또 이 모델은 그런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변화는 사소한 이유, 어쩌면 아무 이유 없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조그마한 돌이 언덕을 굴러 내려오면서 큰 산사태를 만드는 것처럼 합리적인 개인들이 내린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변화시킨다. 해먼드의 모델에서 그러하듯이 그러한 합리적인 상호작용이 빚어낸 집단적 결과는 개개인의 욕구와는 전혀 닮지 않았을지 모른다. 물론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만 말이다.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불행하게도 가난의 악순환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동산 중개인은 툭하면 특정 지역이 뜰 것이라 집어주지만 그들의 예측도 빗나가기 일수다. 못 믿겠다면 19세기 말 런던의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을 그려놓은 찰스 부스의 지도를 살펴보라. 부스는 각 블록의 주민들을 G에서부터 시작해서 FED를 거쳐 CB 그리고 A로 등급을 매겼다. 부스의 지도를 오늘날의 극빈 지역과 대조해보면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 거의 예외 없이 과거에 가난했던 지역은 지금도 가난하기 때문이다. 런던이 과거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여전하다. 이처럼 수십 년간 상대적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다. 그러나 도시가 양극단으로 스스로 분열되는 성향을 보인다는 사실과 안전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은 점점 더 안전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 되는 반면 위험하고 활기가 없는 지역은 점점 더 위험하고 활기가 없는 지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그리 충격적인 일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합리적인 현상이다. 어쩌면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항상 가난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항상 가장 가난한 지역과 가장 부유한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는 범죄가 가장 적게 일어날 것이고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는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일은 오늘날 가난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수세대 전에 똑같이 가난한 지역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진리와 역사는 운명이며 탈출할 수 없는 덫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개연성 있는 사실이다. 3장에서 우리는 남녀 간의 성차별에 대해서 잠시 논의한 적이 있다. 6장에서는 인종차별의 진실을 파헤쳐 볼 것이다. 그러나 성적 불평등과 인종적 불평등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흑인들은 가난한 흑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흑인 거주 지역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여성들은
여성 가족에서 태어나 여성들만 모인 지역에서 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흑인들은 여성들과 달리 부모로부터 가난과 거주지 등에 따른 불이익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흑인 거주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흑인 남성을 예로 들어보자. 통계적으로 볼 때 그에게 행운이 따를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지역에서 행행하는 범죄가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접연될지 모른다. 어쩌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의욕부진에 시달릴지도 모른다. 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슬럼가를 벗어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맥을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고용주들이 만들어낸 차별의 희생양이 되어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 결국 가장 오래된 이 같은 설명들은 틀리지 않는다. 이런 설명들이 과연 옳은지 파헤쳐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지리적 문제라면 해결책 역시 지리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지역들은 재건하거나 개조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런 노력은 실패할 것이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분산시키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복잡한 세상을 매우 제한된 정보만으로 이해하려 했던 세월의 좌절한 경제학자들은 숫자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는 데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기술 가운데에는 순전히 통계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거나 창조해냄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덕분에 우리는 빈민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동네로 이사가면 인생이 바뀔까? 1994년 보스턴의 최극빈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실업용 쥐가 되어 공영주택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무작위로 선택한 주민 가운데 3분의 1은 가계소득의 30%만 임대료를 내고 공영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다. 또 다른 3분의 1은 주택 바우처를 제공받고 원한다면 민연주택에서 살 수 있었다. 이 경우 주민은 가계소득의 30%를 임대료를 냈고 나머지는 바우처로 충당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MTO 프로젝트에 등록되었다. MTO는 각 가정이 슬럼가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특별한 상담을 받았고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주택 바우처로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혜택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바우처는 각 가구가 빈곤율 10% 이하인 지역에 정착할 때만 유효했다. 그것은 정말 야심찬 목표였다. 가구의 연 평균 소득이 20만 달러나 되는 조지타운과 클리브랜드 파크에서조차 빈곤율은 7.5%나 됐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가구는 빈곤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MTO는 슬럼가의 고립과 가난과 범죄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로렌스 카츠, 제프리 클링, 제프리 리프루머는 MTO의 또 다른 의미도 찾아냈다. 그것은 이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빈민층은 이웃 때문에 질 낮은 삶을 살아야 했던 걸까? 아니면 이웃과 상관없는 가난이나 고용주의 인종차별 같은 다른 요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걸까? 빈민가에 남은 사람들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카츠와 클린과 리브먼이 찾아낸 사실은 단순화하기 어렵다. 때로는 이웃이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때로는 별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부유한 지역으로 이사한 가구는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해졌다. 아이들이 중상을 입을 위험은 예전에 비해 4분의 1로 낮아졌고 소녀들의 행동장애는 25%나 줄었다.
아이들이 공격이나 강탈이나 위협을 당할 확률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어른들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느낀다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평화로운 느낌이 안 든다고 말할 확률도 약 3분의 1로 줄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좋아졌다. 4살배기 딸을 둔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우리는 예전에 살았던 동네로 차를 몰고 가지 않아요. 아이가 무섭다면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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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음을 터뜨리거든요. 아이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린애인데도 그런 일을 잊지 않고 있다니 정말 놀랐어요. 그러나 새롭고 덜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를 한 어른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아이들의 성적도 별 차이가 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범죄율은 거주지와는 관계가 없었다. 새로운 거주지의 범죄율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아이들은 여전히 비행을 저질렀다. 이 모든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물론 이웃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웃 때문에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실직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웃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사한 젊은이들은 갱단과 범죄와 마약의 굴레로부터 벗어났으며 결과적으로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전해졌다. 그러나 그들의 고용 정망은 개선되지 않았고 시험 성적 역시 마찬가지였다. 적어도 이사를 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랬다. 빈민가가 구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도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 싶은 경우 빈민가를 벗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뽑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사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니퍼가 빈민가에서 나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이유 때문일까? 제니퍼 자신 때문일까? 그렇지만 MTO 실험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는 이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